예,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요, 제가 책 한 권을 읽고 나서의 어떤 그런 소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제 손에 들고 있는 책이요, Islamic Antichrist라는 책입니다. 예. 이슬람의 적그리스도라는 책이죠. 그죠? 그, 물론 이제 외국 책이고요. 예. 밑에 이제 조엘 리차드슨이라는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이게 좀 비슷한 이름이 있어요. 그 조엘 로젠버그라는 사람이 또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로젠버그라는 사람은 그 이제 중동 전문가로 유명합니다. 예, 한국에는 많이 소개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좀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제가 그 로젠버그의 소설들을 읽고 나서 올리는 시리즈 방송이 있어요. 그죠? 이제 두 번째 거가 이제 올라갈 텐데 아무튼 그런 중동 이스라엘과 뭐 그 외 여러 나라들과의 어떤 그런 역학 관계, 정치적인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정통한 그러면서도 또 신앙적인 배경과 어떤 믿음도 확실한 그런 작가가 있어요. 저자이자 작가죠. 예, 로젠버그라는 사람이 있고 이 리차드슨이라는 사람도 그런 쪽에 속하긴 하는데 이분은 이제 좀 더 이슬람 쪽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아시는 그런 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좀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아마존으로 책을 오더해가지고 제가 좀 읽어봤어요. 예,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나서의 어떤 그런 소감들에 대해서 제가 좀 약간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인 대목들 몇 군데를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어, 우선 이 책은요 무교나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이슬람으로 지금 많이 개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특히 미국의 대도시들, 뭐 대도시라고 하면 뉴욕이나 시카고, 보스턴 등등이 있겠죠, 그죠? 그런 대도시들에서 흑인 아메리칸을 중심으로 무슬림으로의 개종은 대단히 증가했고 그러한 경향은 9.11 9.11 이후부터 두드러지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요, 지금의 미국은요, 아메리카, 지금의 이 미국은 9.11 전과 9.11 후로 나뉩니다. 그만큼 이 9.11 테러 사건은 굉장한 사건이었어요. 뭐더 깊은 이야기는 안 해도 대부분을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 대부분의 분들께서 동의를 하시는 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그런 비율이 높아진다라는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요. 물론 뭐 레인하르드 본키라는 사람이 있어요. 한글로 쓰자 그냥. 레인하르트 본키라는 독일계 출신의 이벤젤리스트, 복음 증거자죠. 굉장합니다. 예. 예전에 방송에서 제가 한번 이분 이야기를 잠깐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그죠? 물론 이런 분이 아프리카에서 굉장한 수주의 흑인 무슬림들을 기독교인으로 개종시키는 일을 한다고 해도 그 반대의 경우들도 지금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는 지극히 현실적인 이야기를 이분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울러서 구소련이 붕괴되기 전부터 여러분 아시죠? 지금은 러시아가 붕괴가 됐지만 그전에는 뭐 USSR이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큰 땅덩어리를 다스리고 있었던 그 구소련이 있었는데 그 구소련이 붕괴되기 전부터 이 구소련의 성경 밀수를 해오던 앤드류 형제의 말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앤드류 형제. 뭐 앤드류 브라더 앤드류 그래가지고 성경을 밀수해오던 사역을 하셨던 분이 계셨어요. 바로 이제 그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요. 바로 공산주의가 20세기 동안의 주제였다면 이슬람이 그 다음 100년간의 화두가 될 것이다. 야,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는 말입니다. 공산주의가 20세기 해먹었다 이거죠. 그럼 그 다음에는 이슬람이 그 이후에 100년간의 화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책의 저자는요, 사단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계획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등장을 이룰 때 이슬람이 반드시 쓰임을 받을 것이라는 주장 또한 하고 있습니다. 예. 우선 이 책에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슬람의
Antichrist. 이 책에서 제가 인상적으로 읽은 대목들을 위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우선 요한계시록 17장 9절 14절. 요한계시록 17장 9절에서 14절. 9절에서 14절에 대한 어떤 해석입니다. 한번 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 대목에서 여덟째 왕이라는 대목이 나오는데 저자는 이 여덟 번째 왕을 적그리스도로 해석을 하죠. 우선 그 여덟 번의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1번엔 이집트 제국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집트 제국이 아수르한테 망하죠. 그래서 아수르 제국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빌론이 아수르를 먹어버리고 제국을 세우죠. 그 다음에는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또 페르시아 제국은 그리스한테 망하죠. 그래서 그리스 제국이 들어섭니다. 그러고 나서 이 그리스는 로마 제국이 망가뜨리죠. 네. 자, 6번까지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자, 7번부터는요. 세계사에 대해서 살짝 아셔야 되는데 AD 395년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어떤 그 탄생 이후 그걸 뭐 AD, BC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죠? 그래서 AD 395년에 이 로마 제국이 쪼개집니다. 동로마와 서로마로 분열이 되죠. 그죠? 동로마 지역은 비잔틴 제국으로 써가면서 해야겠다. 동로마는 비잔틴 제국이 됩니다. 제국으로 일컬어지고 그리고 AD 410년에 서로마의 수도가 게르만족에게 함락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즉 다시 말해 분열 이전의 로마 제국의 절반이죠. 서로마가. 이 서로마가 게르만족에게 수도를 포함해서 서쪽 지역이 게르만족에게 완전히 넘어갑니다. 그러나 넘어갔어도 이 동로마 제국은 건재했어요. 그리고 로마 제국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로마의 왕국과 수도가 동로마로 이전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서로마가 망했어도 중심이 동로마로 이동을 하면서 로마 제국은 쭉 명백을 유지하면서 진행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서로마는 게르만족에게 망했어도 동로마는 거의 1000년 이상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서로마마저도 오스만 투르크 제국에게 AD 1453년에 멸망합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은 6번 다음에 로마 제국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로마 서로마로 분열됐다가 서로마가 먼저 망하고 동로마로 쭉 진행이 돼서 한 1000년 가까이 갔어도 그러고 나서 이 동로마도 오스만 투르크한테 망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오스만 투르크가 예루살렘을 포함을 해서 전 중동 지역을 장악을 하고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1909년까지 갔다라는 얘기하죠. 거의 한 500년 가까이 예루살렘을 포함해서 전 중동 지역을 장악하고 다스립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흥망까지가 계시록 17장 9절에서 14절 계시록 17장 9절에서 14절에서의 일곱 번째 왕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집트 제국에서부터 오스만 투르크 제국으로 이어지는 패턴에는 일단 두 가지 특징이 있죠. 자, 여러분 아시겠죠? 이집트 제국에서부터 오스만 투르크 제국으로 이어지는 패턴은 일단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 이 제국들은요, 우리가 지금 현재 인식하고 있는 나라 혹은 국가의 개념으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 당시의 제국들의 영토와 사이즈는 현재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국가들을 뭐 몇 개 합쳐놓은 민족을 몇 개 합쳐놓은 영토와 사이즈를
몇 개 합쳐놓은 어떤 그런 크기로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특징은 뭐겠어요? 1번부터 7번까지 제국들이 이스라엘을 수중에 넣고 지배, 압제, 학대, 살육 등등을 자행했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집트도 말할 거 없고 뭐 성경 아시면 뭐 이집트 제국도 아수르 제국도 바빌론 제국도 페르시아 제국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거나 살육하거나 지배하거나 압제했다라는 것이죠. 그죠? 고로 앞으로 등장하게 될 여덟 번째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는 그 제국도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될 그 제국 또한 이스라엘을 수중에 넣고 지배, 압제, 학대, 살육 등등을 자행하는 구조로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은 이 제국에 해당되지 않죠. 비록 전 세계의 정치 경제에 관여하고 어떠한 뭐 어떤 경찰 노릇, 뭐 깡패 노릇, 뭐 하여간 그런 노릇을 하는 초강대국으로 여겨지긴 해도 적어도 이 여덟 번째에 해당되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이전 제국은 다음 제국에게 망하고, 그죠? 이집트는 뭐 지금 제국은 더 센 제국에게 망하고 이런 식으로 진전되어 왔다는 얘기.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이집트 제국을 아수르가 멸망시켰어요. 예. 또 아수르는 바빌론이 멸망시켰어요. 바빌론은 페르시아가 멸망시켰어요. 이런 식으로 갔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뭐겠느냐. 여기 지은 지 한 20년, 30년 된 집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예, 집이 있어요. 이 집을 그냥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똑같은 위치에 새 집을 짓는 게 가능할까요? 안 되죠. 예, 이전의 집을 다 부시든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부시든지 그러고 나서 새 집을 짓겠죠. 마찬가지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고 시행하기 이전에 오래된 시스템을 없애거나 손보는 일을 먼저 합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말이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말이죠. 아이고, 그게 어디 갔나. 예.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거 참. 이거 너무 작게 그렸나? 자, 보세요. 제가 이건 대충 그린 세계지도예요. 세계지도인데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한국이 있습니다. 굉장히 작은 나라예요. 육로로 진입하죠. 중국에 육로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이 북한 쪽밖에 없어요. 참 희한합니다. 그래서 이게 중국 땅이에요. 중국 이쪽에 몽고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인도, 여기 구소련에서 다 해체된 나라들, 뭐 스탄 있죠. 뭐 스탄으로 끝나는 나라들,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유럽 한 덩어리,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몰려 있고 이쪽에는 아프리카 나라들이 몰려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는 뭐 이제 뭐 동남아시아 국가, 여기는 인도 섬나라들, 인도네시아 섬나라들, 그 다음에 여기는 호주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쪽에는 미국이 있고요. 미국 밑에 캐나다가 있고요. 제가 사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캐나다 밑에 멕시코가 있고요. 멕시코 다음에 이쪽에 뭐 브라질로, 아르헨티나로 쭉 페루로 해가지고 칠레 이렇게 나라가 있죠. 그죠? 자, 지금 이제 보시는 것이 제가 아주 대략적으로 그려본 세계 지도입니다. 제 방송이 국제 정치나 시사 경제 방송이 아니어서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들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자면 우선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는 경제가 블록화되어 있습니다. 야, 우리가 미국을 한번 이겨보자 라고 해서 유럽의 국가들이 이쪽에 몰려있는 유럽의 국가들이 연합을 만들었죠. 그게 이름하여 EU입니다. 유럽연합. 그러니까 미국도 캐나다와 멕시코를 끌어들여서 나프타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석유 산유국들이면은 주로 메인 플레이어들이 이쪽에 있는데 얘네들은 또 오펙이라는 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식으로 아프리카 대륙도 자기들끼리 뭐 연합을 만들고 뭐 아세안 해가지고 이쪽도 뭐 만들고 그죠? 이런 식으로 블록화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새 그러한 연합들이 삐걱거리는 것들을 실제로 봅니다. 예. 그 오래전에 옛날에 뭐 유럽 연합에서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네 마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근데 벌써 그리스가 완전히 이상해졌죠. 예. 그러다가 좀 있으니까 또 영국은 탈퇴를 했어요. 예, 뭐 브렉시트라 그래가지고 유럽연합에서 나왔죠. 오펙에 속한 국가들도 분명 예전 같지가 않아요. 그죠? 저유가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게다가 세계 초일류 기업들, 뭐 예를 들면 구글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뭐 페이스북 등등 그 외에 몇몇 중국 기업들이 뭐 무인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전기 자동차를 차세대 산업으로 키우려 하고 있죠. 네. 테슬라라는 회사가 이미 한국에 법인을 설립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잖아요. 앞으로 새로운 시장을 열 것으로 여겨지는 뭐 인공지능이나 가상현실 아니면 사이버 로봇 이 세 가지의 기업들이 사활을 걸면 걸수록 오펙 국가들의 영향력도 더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지극히 상식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런 블록화 해가지고 덩어리로 경제권 아니면은 뭐 어떤 그런 경제를 묻고 해서 이런 블록으로 진행되어던 것들이 점점 깨지는 점점 이상해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다라는 거죠. 적그리스도 체제의 마지막 제국이 들어서기 전에 기존의 시스템들을 부수고 깨는 작업들이 점점 탄력을 받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뭐 그래서 이전에는 그런 것도 많았잖아요. 경제 위기를 일으켜가지고 나라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예,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아이슬란드도 이상해졌고 뭐 또 어떤 나라가 있을까요? 그다음에 석유가 많이 났던 뭐 베네수엘라. 예. 실제로 제 지인이 베네수엘라에 있어요. 현지인이에요. 예, 캐나다에 뭐 어학연수 겸 왔다가 뭐 돌아간 친구인데 그 친구랑 이렇게 얘기를 해보. 저는 이게 신문 기사가 아니잖아요. 그 친구랑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근데 그 친구 말이 그거예요. 4시간을 기다려요. 상점에 가려고. 상점에 가서 줄을 서는 거예요. 4시간 동안 기다려요. 상점 문을 딱 열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살 게 없대요. 4시간 기다려서 상점을 들어갔는데도 살 게 없대요. 생필품이 없대요, 진짜로. 이게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예. 근데 이제 그 유명한 정권이잖아요. 예. 무상으로 다 나눠줬잖아요. 석유 고유가일 때 기름 팔아가지고 열심히 돈을 축적을 한 걸 가지고 뭐 의료도 무상으로 나눠주고 뭐 했는데 지금 저렇게 됐죠. 근데 생각해보면 아찔하죠. 예, 한국도 무상이란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예, 무상 의료, 무상 급식, 무상 교육. 예, 그거대로 했으면 베네수엘라 꼴 나는 거죠. 그죠? 얘기가 조금 다른 데로 샜는데, 예, 저는 뭐 경제나 정치 전문가가 아니지만 그러나 이 세계 정부라든지 아니면은 이 책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얘기를 안 할 수 없어서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극히 상식적인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 경제나 정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8번째 왕국, 8번째 제국이 들어서기 전에 어디가니? 8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번째 제국이 들어서기 전에 밑작 아니 그 기초 작업 이전에 있던 것들을 부수는 작업들을 먼저 하게 된다라는 건데 블록화로 되어 있는 그런 구조들이 지금 점점 깨지고 있는 것들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더 되면 됐지 덜 되진 않을 것이다. 그죠?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예.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제가 조금 제 생각을 조금 더 해본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책의 저자가 폭로하는 이슬람의 실체입니다. 예, 겉으로는
그러니까 두 번째 인상적인 대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책의 두 번째 인상적인 대목은 책의 저자가 폭로하는 이슬람의 실체죠. 겉으로는 평화의 종교라고 광고를 하지만 종교적인 이유로는 얼마든지 살인과 테러가 용인되어져 왔던 역사의 기록과 그리고 계시록에 나오는 그 대목.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자면은 계시록 여기에 쓸까요? 물어보는 거 쓰지 않고 정확히 이야기를 하자면은 요한계시록 20장 4절.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은요. 점점점 한 다음에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수많은 크리스찬들의 목을 실제로 베게 될 앞으로 지금도 배워왔지만 앞으로 실제로 수많은 크리스찬들의 목을 베게 될 사람들이 바로 그 무슬림, 이슬람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책의 저자는 역사적으로 이슬람들이 전쟁을 일으켜 이긴 뒤에 개종을 강요하고 그에 응하지 않는 이들을 목을 베어서 집단 처형한 역사적 사례들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상적인 대목, 이 책의 인상적인 대목은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든지 바른 종말론, 누구든지 바른 종말론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그리고 순교를 준비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저자의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김선일 씨의 사례를 언급하는 대목이 좀 인상적이었어요. 이 저자가 왜 하필이면 한국인의 사례를 언급한 것이 좀 신기하기도 했는데 아무튼 그 이 김선일 씨 이라크에 김선일 씨가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참고로 아프간하고 혼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아프간의 그 교회에서 단기 선교팀이 갔었죠. 그죠? 뭐 교회 이름이 샘물교회 무슨 교회 샘물교회였나 아무튼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뭐 구글 조금 쳐보시면 나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이거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분은 어떻게 보면 단독으로 개인 자격으로 이라크에 가신 분이죠. 이거과는 별개의 사건입니다. 아무튼 이제 이라크에 이제 김선일 씨가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뉴스들이 김선일 씨의 죽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도하지 않았죠. 그 이유는 김선일 씨가 이라크 사람들에게 자신의 기독교 신앙을 활발히 전했기 때문이었죠. 제가 이 책의 218페이지에 나오는 대목을 번역을 해서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읽어드리는 부분은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번역해서 읽어드리는 대목입니다. 김선일 씨는 언제나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꿈꿔왔다. 그는 그러한 목적으로 아랍어를 배웠으며 이라크에서 통역사로 일했다. 그러는 내내 그는 복음 메시지를 그가 만나는 사람들과 나누었다. 김선일 씨의 죽음 이후에 김선일 씨를 죽인 단체 써보겠습니다. 타휘드 와 알 지하드 뭐 이렇게 되네요. 김선희 씨를 죽인 단체는 그들의 웹사이트에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우리는 이라크에서 기독교를 증식시키려 노력하는 배신자를 죽였다. 이게 제가 좀 뜻이 확실하지 않은데 이게 인피델이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그 배교나 배신하고 관련된 단어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 배신자는 신학을 공부했으며 이슬람 세계에서 선교사가 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김 씨가 단지 또 다른 정치적인 목배임이라 가정할지 모르나 그를 죽이는 사람들에게는 그의 목배임은 이라크 사람들에게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다. 김선일 씨가 명백하게 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수년간 준비했으면서도 막상 그를 죽이고자 하는 사악한 사람들의 손에 잡힌 자신을 보았을 때 그는 주저앉아 버렸다. 그는 울었고 목숨을 구걸했다. 이 비디오 테이프는 전 세계에 방송되었다. 3일 후에 그는 목이 잘렸고
이 비디오 테이프는 전 세계의 뉴스 방송 단체에 배달되었다. 그 비디오 테이프를 본 사람들은 그들의 메시지를 낭독한 뒤에 김선일 씨의 목을 벨 때 그는 울지도 구걸하지도 싸우지도 않았다고 한다. 대신에 김 씨는 어떤 항의도 없이 굳은 결심을 가지고 용감하게 죽었다. 이상이 이 책의 218페이지에서 219페이지의 일부를 번역을 해서 여러분께 읽어드린 겁니다. 예. 그러니까 비디오 테이프를 두 개를 만든 거예요. 그죠? 하나는 막 이 사람이 이제 울고 구걸을 한 거죠. 목숨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성명을 발표하고 실제로 참수를 할 때는 김선일 씨가 울지도 않고 뭐 구걸하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고 그렇게 순교를 했다라는 거죠. 그죠? 이 책의 저자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김선일 씨가 굳은 결심을 하고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죽었으나 현실은 그가 죽기 며칠 전에는 그가 종일 울었고 그의 목숨을 구걸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막 구하는 거죠. 살려달라 부탁을 하는 거죠. 이러한 때에 우리는 죽음의 공포를 이기고 당당하게 순교했어야 한다. 쉽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그분은 아랍어를 배워서 이라크까지 가신 분이죠. 아랍어는 고사하고 이라크에 단기 선교도 안 가는 크리스찬들보다는 김선일 씨가 믿음이 훨씬 좋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죽음의 순간에 맞닥뜨리니 그러니까 시쳇말로 장난이 아닌 거죠. 시쳇말로 장난이 아니다는 이야기를 이 저자가 하고 있는 거죠. 저자는 순교라는 것이 생각처럼 용맹스럽고 뭐 영광스럽고 단지 많은 양의 고통들을 뭐 감내하는 것이 아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끝으로 이 책의 저자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슬람 사람들은 우리가 품고 기도하며 전도해야 할 대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무슨 벌레 보듯이 피하고 멀리하며 경멸해야 할 대상이 아니고 그들 또한 거짓과 어둠의 영에 놀아나고 있는 구원시키고 해방시켜야 할 대상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슬람의 적그리스도라는 책을 읽고 나서 제가 느끼기에 인상적인 대목들을 가지고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예. 참고로 이 책에 대한 내용 전반적인 걸 다룬 건 아니고요. 이게 어떤 소설, 성경 내용에 기인한 어떤 그런 소설이나 뭐 예전에 제가 읽었었던 뭐 레프트 비하인드라든지 아니면 뭐 레프트 오버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면 뭐 조엘 로젠버그가 쓴 그런 소설들이라면은 제가 뭐 줄거리를 쫙 요약을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드릴 텐데 이건 그런 부류의 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읽은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인상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잠깐 짧게 몇 가지 뽑아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게 뭐 햇빛이 이러네. 예.